자식 옆에 사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식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문득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손주 얼굴 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왜 그렇게 몸이 무겁고 마음이 허전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저녁을 이상하게도 자식 집에 다녀오고 나면 뿌듯함보다 허탈함이 더 길게 남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혼자 가슴속에서 사귀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자식 근처에 살게 될 때 우리 노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도 잘못이 없고 부모도 잘못이 없다. 다만 구조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너무 가까운 거리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들이 있다. 그 결과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는 첫걸음이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괜찮다. 아니, 처음에는 오히려 보람차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봐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일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분명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한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변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는다. 자식의 스케줄이 나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등원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아이의 하원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자식 부부의 저녁 귀가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일정을 먼저 세우기가 어렵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이미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시간을 내려면 마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이 가슴에 꽂히는 이유가 있다. 자식 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자식의 필요에 응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하루가 끝날 무렵 바닥나 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자식도 자신의 일상에 치여 살고 있다. 자식도 피곤하고 자식도 바쁘다. 그래서 부모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여러 역할로 불러들인다.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 스스로가 나서게 된다. 왜냐하면 자식이 힘들어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모는 점점 자식의 생활을 보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보람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당연함이 되어가는 그 변화는 너무나 조용하고 점진적이라 어느 순간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 가슴 한켠이 쓸쓸하게 무너진다. 두 번째 이유는 헌신이 감사가 아닌 권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묘하다.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한다. 그러나 그 도움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적응의 심리이고 당연시의 함정이다. 그리고 이 함정은 가족 관계에서 더욱 깊고 빠르게 작동한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자식 며느리는 혹은 사위는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이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살겠네요. 그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3달, 6달, 1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저녁을 준비해 놓는 것도, 집 청소를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없으면 서운하지만 있어도 특별히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그 단계에 도달하면 부모의 수고는 보이지 않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가 해주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헌신이 공기처럼 투명해진 것을 느끼며 서서히 지쳐간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무척 직관적인 통찰을 남겼다.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나날이 옮겨지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실하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받는 것이 버릇이 되면 받는 것이 성질이 된다. 감사받는 것이 버릇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성질이 된다.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장 한순간은 따로 있다. 부모가 잠시 몸이 아파서 혹은 다른 일이 생겨서 평소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다. 그때 자식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동안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지거나 혹은 무언에 부담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 순간 부모는 깨닫는다. 내가 해온 것들이 선물이 아니라 서비스로 받아들여졌구나. 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편의의 제공자였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나 깊이 부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 그리고 이 상처는 자식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된다. 3번째 이유는 기대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인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훨씬 크다. 이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사랑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한다. 자식 가까이 살기 이전에는 자식이 전화 한 통을 걸어와도 기뻤다. 가끔 얼굴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때는 서로의 부재가 만들어낸 그리움이 있었고 그 그리움이 만남을 더욱 빛나게 했다. 멀리 있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까이 살게 되면 달라진다. 매일 볼 수 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다. 명절이 되었는데 별다른 준비가 없으면 서운하다. 생일이 지나갔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서운하다. 작년까지는 멀리 사니까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까이 사는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 거리가 줄어든 만큼 기대는 늘어나고 기대가 늘어난 만큼 서운함도 늘어난다. 정약용은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관계를 병들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는가.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관계는 언제나 저울질의 장이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받아야 한다는 셈법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따뜻함을 잃는다. 그러나 이것이 자식 가까이 살 때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들이 눈에 선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되는지가 즉각적으로 보인다. 멀리 살 때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까이 살면서 모두 보이게 된다. 보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셈이 생긴다. 그리고 그 셈이 맞지 않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인다. 어느 날 그 서운함이 폭발하거나 혹은 폭발하지도 못한 채 깊은 우울이 되어버린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니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으니 계속 쌓인다. 이 악순환이 자식 가까이 사는 노년의 가슴 속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 네 번째 이유는 홀로 서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이 있다. 이 힘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노년의 이 힘은 더욱 중요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 혼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이 쌓여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자식 가까이 살면 이 근육이 조금씩 약해진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식에게 묻게 된다. 외출을 할 때도 자식의 일정을 확인하게 된다. 아플 때도 병원 갈 때도 무거운 것을 옮길 때도 자식에게 알리게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도움의 교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존이 된다. 자식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태, 자식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조금씩 굳어진다. 정약용은 투철한 정신력이 바탕에 깔려야만 근면하며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했다. 정신력은 혼자 감당해내는 경험들 속에서 단련된다. 혼자 길을 찾아 낯선 곳을 다녀온 경험, 혼자 작은 병을 이겨낸 경험, 혼자 어려운 결정을 내려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 노년의 독립심과 자신감을 만든다. 그러나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이런 경험들을 쌓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더 나아가 이 의존심은 자식을 향한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식이 조금만 바빠 보여도 불안해진다. 자식이 주말에 다른 일정을 잡으면 섭섭하다. 자식이 내 일상에 개입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온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리고 이 의존은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부모에게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 가장 건강한 노년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는 노년이다. 혼자서 충분하기 때문에 자식이 더 소중하고 충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자식 가까이 살면서 이 독립성을 잃기 시작하면 관계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된다. 다섯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갇힌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것이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자식이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그 상황과 표정과 분위기가 이미 부탁이 된다. 그리고 그 부탁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몸이 좋지 않아도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룬다. 내 사정은 뒤로 하고 자식의 필요를 먼저 채운다.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 된다. 표현되지 않은 억압, 말하지 못하는 희생.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몸이 대신 표현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고 했다. 이 말이 이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 버려야 할 것이란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고, 자식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이며, 나쁜 부모가 될 것 같다는 환상이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삶이 사라진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가 어렵다. 멀리 살면 물리적인 거리가 자연스러운 완충지대가 되어준다. 갔다가 올 시간이 있고, 바빠서 못 갔다는 변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이 살면 그런 완충지대가 없다. 부탁이 생기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 즉각성이 도리어 압박이 된다. 거절을 했을 때 달라지는 분위기, 어색해지는 공기, 무언의 서운함. 이것이 두려워서 계속 응하게 되고, 계속 응하다 보면 그것이 굳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절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다. 나에게는 아니오를 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이것이 자식 가까이 사는 노년이 서서히 빠져드는 함정이다. 6번째 이유는 노후의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는 더욱 절실해진다. 젊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 양보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가장 정당한 꿈이다. 그런데 자식 가까이 살면 이 꿈이 조금씩 잠식된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손주 돌볼 사람이 없다며 눈치가 보인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러 다니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을 같이 먹자는 암묵적인 규칙이 발목을 잡는다.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오늘 며느리가 바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나 망설이게 된다. 어느덧 내 삶의 일정이 자식의 일정에 맞춰지고 내 계획이 자식의 상황에 종속된다. 이것이 깊어지면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잘 모르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녹슬어 버린다. 언제나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잃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게 되는 것. 정약용은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다. 떳떳함은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자식의 필요에 응하는 것과 자식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러나 자식 가까이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쉽게 뒤섞인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노부모가 하고 싶었던 일을 끝내 못 해보고 삶을 마치는 것이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였다. 친한 친구와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손주가 있어서 못 갔다. 이런 미완성의 꿈들이 가슴에 쌓이면 노년의 삶은 점점 회한의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회한은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자식도 원하지 않았고 부모도 원하지 않았던 그 감정이 너무 가까운 거리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제 이 6가지 이유들을 모두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식과 멀리 살라는 이야기인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식 가까이 사는 것이 꼭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그 흔들림. 이미 자식 근처에 살고 있는데 무언가 불편하고 허전하다는 그 흔들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노년을 향한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가? 그것은 각자의 사정과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실천들이 노년의 행복을 다시 내 손 안으로 가져오는 길이 된다. 나의 일정을 먼저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자식 집에서 연락이 올까? 오늘 손주 픽업 있는 날인가? 오늘 저녁 뭘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의 시작을 채우고 있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자. 오늘 아침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싶은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이것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자식을 향해 기울어져 있던 무게중심이 조금씩 나를 향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 독립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나의 일상을 나의 것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비범한 일이다. 자식의 일상에 종속되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그 리듬이 있어야 노년의 삶이 생명력을 갖는다. 부드러운 선긋기를 연습하라. 선긋기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선은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다.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식이 부탁을 해올 때 무조건 수락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오전은 내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는 될 것 같아.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이것은 조건이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식도 이 과정에서 배운다. 부모에게도 부모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부모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그 어색함을 견디는 것이 연습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된다. 언제나 있는 것, 언제나 응하는 것은 당연해지지만 조건이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진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 정약용은 공명정대함은 마음의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식에게 치우친 삶, 자식의 필요에만 응하는 삶은 결코 공명정대하지 않다. 나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건강에도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균형이고 그 균형이 있을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 주 1회 혼자만의 시간을 철칙으로 지켜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처방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노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처방이다.
일주일에 하루,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산책이라도 좋다.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라도 좋다.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자식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손주를 위한 시간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간. 처음에는 그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낯설미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낯설음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한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있는 시간을 공허함으로 낭비하지 않고 충만함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였지만 고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데 썼기 때문이다. 그 혼자만의 시간이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우리를 노년의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말하는 연습을 하라.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자식은 독심술사가 아니다. 부모가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자식도 자신의 삶에 치여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낮아짐, 눈빛의 흐려짐을 알아챌 여유가 없다. 그러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폭발은 상대를 다치게 만들고 관계에 상처를 낸다. 작게, 자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맞다. 오늘 조금 힘들었어. 이번 주는 몸이 좀 피곤하더라.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자식도 조금씩 알게 된다. 부모가 완벽하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힘든 날이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고 했다. 서운함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심스럽게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감정을 전해야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말. 그 차이가 관계를 지키는 말과 관계를 해치는 말의 차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다. 노년에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자식에게 종속되는 것은 다르다. 자식 곁에 있는 것과 자식 곁에만 있는 것은 다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정약용은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라고 했다. 자식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세상의 탓도 자식의 탓도 아닐 수 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나를 되찾는 것이 관계를 바로잡는 첫 번째 길이다.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다. 자신이 충만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다. 자신이 고갈된 상태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다. 빼앗기면 지치고 지치면 원망이 생긴다. 그 원망은 자식을 향할 수도 있고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행복과는 멀다. 충만한 나, 독립적인 나, 나의 삶을 사는 나, 그것이 되어야 자식에게도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부담이 아니라 선물, 짐이 아니라 위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